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세종의 왕비 소혼왕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혼왕후의 아버지인 심온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먼저 소혼왕후 심씨는 조선 왕조의 왕비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왕비였습니다. 네. 무려 8남 2녀, 즉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지요. 네. 요즘엔 상상할 수도 없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그 세종과 왕후가 금슬이 좋았다. 매우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금슬이 안 좋으면 이럴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문종이나 세조 다 소혼왕후의 자녀들인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그 세종과 소혼왕후의 자녀들 중에서 주로 문종이나 세조 또는 안평대군, 금성대군 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들 대군 왕자들보다는 먼저 공주들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8남 2녀니까 두 분의 공주가 있어요. 네, 어떤 분부터? 네, 일단 세종과 소혼왕후의 자녀 순서대로 보면 마지가 바로 정소공주입니다. 딸이었군요. 예, 문종이 첫째가 아니에요. 예. 물론 문종이 세자였기 때문에 다들 맏아들 또 첫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낳은 순서대로 하면은 이 정서공주가 맞이였습니다. 예. 이 정서공주는 태종 12년, 즉 서기로 했을 때 1412년에 태어났어요. 당시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혼왕후가 대군과 대군 부인이었기 때문에 공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녀였어요. 네, 그렇겠죠. 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출산을 바로 하셨을 테니까요. 네. 당시 아버지 세종, 즉 충녕대군은 옛날 우리 나이로 16살. 네. 공주를 낳았을 때. 그리고 소혼왕후는 18살이었습니다. 2살 연상이었죠. 16, 18의 부모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2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경우가 저희 할머니도 10대에 저희 할아버지랑 혼인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데 이때 낳은 마지가 바로 이 정서공주였는데 이 정서공주는 세종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3살의 매우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공주가 사망했을 때가 이제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세종 6년 1424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첫째 딸을 잃은 세종대왕이 많이 슬퍼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딸은 없습니다. 아들만 둘인데 딸 가진 아버지는 아마 이해할 거라고 봐요. 네. 당시 세종은 이제 내시 최등룡이라는 사람한테 정서공주의 제문을 내려줍니다. 제문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읽는 글이죠. 예. 근데 그 제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참으려고 하나 가슴을 적신다. 너의 제사를 지내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하니 넋이라도 있거든 이 말을 알리라. 라는 대목이 있어요. 정말 세종과 소혼왕후가 장녀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공주를 경기도 고향 땅에 장사를 지낸 뒤에 비로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름 그 시호라고 하는데 정소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공주님이었어요. 다른 공주는 누군가요? 바로 정의공주입니다. 예. 이 정의공주는 정서공주와 문종 다음에 태어난 세 번째 자녀였어요. 예. 그러니까 딸들이 공주들이 막 앞에 태어난 거죠. 그렇네요. 근데 정의공주는 언니 정서공주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참 다행이죠. 예. 그런데 이 정서공주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세종이 왕자였을 때 충녕대군이었을 때인 서기 141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네. 이후 14살이 되던 세종 10년 1428년에 동갑내기였던 축산한시 가문의 안맹담이라는 인물과 혼인했어요. 그리고 두 사이에서 6남매를 낳았습니다. 뭐 이것도 적은 자녀는 아닙니다. 이후 세종대왕의 증손자가 왕이었던 바로 성종입니다. 이 성종 때인 서기 1477년에 향년
63세로 사망했습니다. 네. 당시 향년 63세는 지금의 한 80세 이상입니다. 그렇겠죠. 매우 장수하였던 걸 알 수 있어요. 네. 지금으로 보면 거의 100세에 가깝다고도 봐도 돼요. 야,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증손자가 왕이 될 때까지 살아 계셨고, 당연히 이제 그 앞에 있는 뭐 문종이나 세조하고는 남매 사이고, 그 뒤로 이제 고모나 고모 할머니까지 됐었으니까 뭐 대접이 극진했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세조가 왕이었을 때는 누나였어요. 누나. 맞네요. 네. 동생 왕한테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대접이 극진할 수밖에 없겠고, 이제 세조 다음 왕이었던 예종한테는 고모가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고모 할머니까지 되는 왕들이 막 이제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국왕들도 이 공주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특히 세조는 누나였던 이 정희 공주에게 매년 쌀 50석을 내려주었고, 특히 누나였던 이 공주가 병이 들었을 때에는 누나의 아들, 물론 세조한테는 조카가 되겠죠. 예. 안빈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벼슬을 7단계나 갑자기 높여줍니다. 오. 그래서 비서실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승지 벼슬을 주기까지도 해줬어요. 네. 바로 누나를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정희 공주는 또 총명하기까지 해서 아버지인 세종을 많이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실록에 조금 나옵니다. 예. 실제 정희 공주가 사망했을 때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주는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역산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 세종께서 매우 사랑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이게 역산이라는 게 뭐냐면 책력, 우리 달력 같은 거 알잖아요. 예, 예. 이런 거하고 산술, 수학 같은 걸 결합한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는 게 얼마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정희 공주는 축산한시 가문에서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은 한글 창제에도 참여했다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이랬던 공주였기 때문에 아버지 세종이 얼마나 예뻐했을지 뭐 짐작이 가죠. 자,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시집간 딸에게 뭘 내려줍니까?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오. 보통 땅도 내려줍니다. 예. 이 정희 공주가 아버지 세종한테 받았던 땅이 바로 지금 한강의 뚝섬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는 저자도라는 이름이 예. 있었는데 이 저자도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자도가 한강 개발을 하면서 압구정동 그 아파트들 지으면서 그 모래를 다 퍼가지고 네네네.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갔어요. 네네. 그래서 한때는 저자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한강은 유유히 계속 흘렀기 때문에 예. 다시 모래톱이 쌓이고 섬이 돼서 지금의 뚝섬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저희 2부 그 문화일기에서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금성대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네. 금성대군도 이 소원왕후의 자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소원왕후가 낳은 6번째 대군이었어요. 그렇군요. 이 금성대군은 8살 때 바로 금성대군이라는 이 봉작, 작호가 정해졌고 예. 12살 때 전주 최씨 가문의 최사강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종은 이 금성대군을 의안대군 방석의 후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의안대군 방석은 바로 태조 이성계가 세자로 봉했던 그 왕자였죠. 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의안대군 방석은 왕자의 난 때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매우 어린 나이였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종은 의완대군의 그 후손이 끊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의 6번째 대군이었던 금성대군에게 후사를 잇게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태종은 이제 죽였는데 세종은 그 대를 잇게 했다. 뭐 세종이 참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오. 아버지가 죽인 사람들의 후손을 세종이 다 보듬어주고 벼슬을 주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칭송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금성대군은 그런데 15살 때 창진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예. 창진은 두창이라고도 하고 이른바 마마라는 병. 그거의 일종이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이걸 흔히 또 속된 말로는 곰보 자국이 남는다고 그래요. 얼굴에. 예. 그런데 많이 죽었죠. 조선시대는 걸리면 그냥 거의 죽는 병입니다. 예.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세종이 얼마나 이 금성대군의 병을 걱정했는지 경복궁에 영추문을 못 닫게 했습니다. 영추문을 닫지 못하겠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원래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궁궐의 문은 다 닫게 돼 있습니다. 밤에. 예. 네. 그런데 이미 혼인해서 궁궐에서 나가 살았던 금성대군의 집이 예. 아마도 영추문 밖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병든 금성대군이 갑자기 병이 위독해지거나 하면은 왕인 자신이 직접 가기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언제 그
그 큰 문을 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또는 의원을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문을 못 닫게 했습니다. 이 영추문 밖이 현재의 효자동 쪽입니다. 네. 자식에 대한 아버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금성대군은 이 병을 회복했습니다. 예. 그런데 네. 금성대군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예. 알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조카인 단종의 편에 섰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금성대군의 친형이었던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잖아요. 네. 이후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냈는데 수양대군은 친동생 금성대군 또한 순흥으로 영월에서 멀지 않습니다. 네. 순흥으로 유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왜 이렇게 친동생까지 유배를 보내서 죽였느냐면은 자신이 했던 왕위 찬탈을 동생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하. 이렇게 좋게 말해서는 혁명이고 나쁘게 말하면 다 쿠데타잖아요. 네. 이걸 해봤던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수양대군 편이었던 세종대왕의 사위가 있어요. 부마 윤사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금성대군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또는 직접적으로 다른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세조가 이런 보고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의중을 맞춰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세조는 금성대군을 처음에는 상령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상령은 현재 강원도 철원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예. 그쪽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성산문 등이 단종을 포기하려는 그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잖아요. 네네. 그 사건이 발각되자 이제 유배지를 옮깁니다. 그 옮긴 곳이 바로 경상도 순흥이고 이곳에 금성대군이 위리 안치됩니다. 위리안치는 유배형이잖아요. 네, 유배형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위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가시 울타리를 둘러버린다는 말이에요. 가시 예전에는 탱자라고 아십니까? 탱자나무 있죠. 그렇죠. 예. 주로 남쪽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는 나무인데 예. 거기 가시가 엄청 큽니다. 아. 우리나라 현재 볼펜만큼 큰 가시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울타리를 쳐놓고 외부와의 일절 접촉을 못하도록 네. 삼엄하게 경비를 합니다. 게다가 그 바깥에 있던 집의 담장들도 경복궁의 담장만큼 아주 높게 쌓아가지고 예.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금성대군을 그냥 그런 유배형에 처했지만 네.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네. 물론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노비가 금성대군이 뭔 말한 거 네, 듣잖아요. 네. 이거 말해도 되나? 영화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당시 순흥 지역에 관노비, 산노비가 있고 관노비가 예. 있지 않습니까? 관청 소속의 노비였던 이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금성대군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하죠. 이 고변이 이제 중앙정부에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은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이제 세조에게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금성대군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금성대군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공신들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신숙주, 정인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종과 금성대군 죽이기를 몇 번이나 청해요. 그래서 결국 세조 3년, 서기년 1457년인데 소원왕후의 6째 아들이었던 금성대군은 친형 수양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때 나이가 겨우 32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부인이 되는 소헌왕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세종대왕이 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많이 보조도 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걸 10번이나 하셨다는 이야기. 특히나 소원왕후는 성원왕후가 낳은 이 10남매의 출생 연도를 보면 쉴 틈이 없어요. 매년. 거의 매년이에요. 길면 2, 3년인데 그 사이에 또 이제 후궁의 자기들도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소원왕후는 혼자 육아를 다 못합니다. 물론 보모들이 다 있어요. 아이의 보모들이. 예. 그리고 그 보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세종의 후궁들이 많이 소원왕후가 낳은 대군들을 업어 키워요. 네. 그 업어 키운 보모들이 서로 다른 경우에 또 수양대군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